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 목도리와 두툼한 겉옷을 다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첫눈이 내리고 살얼음 얼기 시작한다는 겨울의 두 번째 절기인 소설인데요. 날씨가 절기를 알아보는 것 같네요. 전국에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 불면서 무척 추워질 거라고 하니까요. 낮에도 서울 체감 기온은 1도 내외일 거라고 합니다. 이제 제대로 겨울 문턱에 접어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겨울 가장 춥지만 훈훈한 계절이기도 하죠.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꼭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도 사랑의 온도탑에 불이 켜졌습니다. 요즘 코로나19에 대선까지 우리 사회가 좀 어수선한 상태지만 이웃사랑까지 잊고 지내면 안 되겠죠. 어려울수록 주변을 살피는 마음, 올해 사랑의 온도탑만큼은 더욱 활활 타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월 22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 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으로 일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이번 한 주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문제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은 매주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의 다양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농퀴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 하면 떠오르는 대표 견과류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가을이면 탐스런 열매를 맺어 풍성함을 더하고요. 겨울이면 어김없이 거리에 등장해 훈훈함을 전합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연평 바다에 얼싸 바람이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에라 생유비로구나 눈이 우리에게 친숙한 민요죠. 바로 이것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단단한 껍질을 벗기면 하얀 속살이 나오는데요. 생으로 먹거나 쪄서 먹어도 좋고요. 죽, 과자, 다식, 통조림 등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겨울에는 이 민요의 제목처럼 구워 먹을 때 최고의 맛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고소한 맛이 일품인 구운 이것. 긴 겨울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안성맞춤 겨울철 대표 영양 간식.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살펴봅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구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알아보죠. 삼채라는 채소가 있는데 기억력 회복에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고요? 예, 삼채는 매운맛과 단맛, 쓴맛 등 세 가지의 맛이 나는 채소로 최근 기능성이 확인되면서 이제 소비가 늘고 있는 채소인데요. 농촌진흥청은 삼채의 기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한 결과 기억력 회복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인지 능력이 저하된 실험용 쥐와 정상쥐를 대상으로 삼채를 먹여 실험을 한 결과 기억력과 공간 학습 능력이 51% 이상 개선되는 결과를 확인했고요. 인지 능력이 저하된
쥐에서도 혈액이나 간의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22%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치매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성분 등은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음도 밝혀냈고요. 네. 이에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하고 앞으로 산업체와 협력해서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한 후 새로운 기능성 제품 개발 등 실용화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네. 자, 이번 주 농업기상 전망 어떨지 들려주시죠. 오늘이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데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비가 내리고 강원 내륙과 산간지방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옛 속담에 가을에 오는 비는 이불 한 장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가을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진다는 의미를 지닌 속담이라겠습니다. 속담처럼 오늘 비가 내리고 나면 내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8도 분포로 매우 춥겠고 낮 기온도 4도에서 12도 분포로 추운 날씨가 예보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리와 밀, 마늘과 양파 등 월동작물은 배수로 정비와 보온에 신경을 써주셔야겠고요. 시설원에도 보온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네. 특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이 확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독과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고 농업인의 건강관리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각 농가가 해야 할 일들 하나씩 살펴보죠. 벼농사 어떻습니까? 농가에서는 내년에 심을 좋은 벽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지역에 알맞은 고품질 품종 중에서 벽실을 골라 준비하시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올해 사용이 끝난 농기계 같은 경우는 깨끗이 청소를 한 후에 배터리 등을 점검하고 부동액을 넣어줘서 추운 겨울에 동파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랫동안 보관할 농기계는 비가 맞지 않는 안전한 시설 내에 보관을 하시도록 하는데 보관할 때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평소 때보다 다소 높게 해서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밭작물은 어떤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가요? 이번 주부터 날씨가 이제 갑자기 추워지기 때문에 보리와 밀이 추워서 얼어 죽지 않도록 거친 탭이나 왕개 등을 덮어 언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번 주는 또 비도 자주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배수로 정비도 다시 한번 해서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직 수확하지 않은 남부지방의 무와 배추는 언피해를 받기 전에 서둘러 수확을 해주시고 마늘이나 양파와 같은 월동 채소밭은 눈이나 비가 올 때 스패를 받지 않도록 땅이 얼기 전에 고랑에 있는 흙덩이 등을 잘 치워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한지역 마늘을 재배하는 일부 농가에서는 11월에 이제 날씨가 좋아서 싹이 나와 자라고 있는 밭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밭은 지피나 부직포, 구멍이 뚫린 비닐 등을 잘 덮어줘서 언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실천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과수농가에서 할 일도 말씀해 주시죠. 과수원에 떨어진 낙엽이나 잡초 그리고 썩은 가지 등은 병해충의 이제 월동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깨끗이 치워서 병해충의 밀도를 낮춰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과수원 토양 표면에 덮어 있는 반사 필름과 이제 부직포 같은 경우는 바로 걷어주어서 뿌리 부분의 지열이 차단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네. 과실 저장고의 상자는 너무 많이 쌓지 말고 세 상자나 네 상자마다 통로를 만들어 주어서 공기가 잘 통하도록 이렇게 해주고 최대 적재 물량은 저장고 부피 한 70에서 80% 정도만 차도록 해서 너무 과밀하게 그 저온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축산농가에서 할 일도 전해주시죠. 날씨가 추워지면 축사 안으로 이제 새바람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틈새를 막아주도록 하시고 특히 송아지는 이제 추위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보온 등을 켜주거나 덕석을 입혀서 이제 보온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축사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소독 시설이나 이제 급수 라인 등은 단열재를 이용해서 동파를 방지하도록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확산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나 발병이 우려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축사의 정기적인 소독과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계절 내내 생산되고 있는 효자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감자인데요. 대표 구황작물이자 식량 4대 작물이기도 합니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병충해에 강한 감자 품종인 은선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농촌진흥청 고령지 농업연구소의 최장규 연구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최장규입니다. 네, 국내에서 재배되는 감자 품종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몇 종이나 됩니까? 예, 현재까지 국내에서 등록된 감자 품종은 60여 품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미, 대서 품종이 봄과 여름에 많이 재배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대지, 추백, 조풍, 서홍 등 다양한 품종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감자가 사계절 내내 재배하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감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많이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일부 고랭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재배되어 국내 감자 생산량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봄 재배가 있고,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발 고도 600m 이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름 재배가 있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 지역과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에서 8월 중순 이후에 심는 가을 재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김제, 남원, 밀양 지역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어 겨울에도 신선 감자를 공급할 수 있는 겨울 시설 재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들어볼 은선이란 품종이 이기장용 감자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예, 감자는 이제 수확한 후부터 싹이 나오기 전까지를 감자가 잠들었다고 하는데 이를 휴면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수미 품종은 이제 휴면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1년에 한 번만 재배가 가능한데 이런 품종들을 일기작 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면 기간이 50일에서 70일 정도로 짧아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재배가 가능한 감자를 이기작 감자라고 하며 대표 품종으로 대지, 추백 품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은선 품종도 휴면 기간이 짧아 봄과 가을에 이어지는 재배가 가능한 이기작 감자 신품종입니다. 그렇군요. 은선 품종 이제 오늘 자세히 소개를 받아볼 텐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요? 예, 은선 품종은 이제 모양이 짧은 계란형이고 겉은 황색이며 속은 흰색입니다. 은선 감자는 감자 더댕이병, 역병, 바이러스에 강하기 때문에 기존 이기작 품종인 대지보다 재배 관리가 쉽습니다. 그리고 대지 품종에 비해 포기당 달리는 감자 수가 많아 수확량이 많고 건물 함량이 높아 감자칩 등 가공 적성이 우수한 가공용 신품종입니다. 네. 은선 품종 어디서 재배가 가능할까요? 은선 품종을 이제 봄에 재배할 경우에는 이제 전국에서 재배가 가능하고요. 가을 재배는 이제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 지역과 서해안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네. 은선 감자 아까 그 특성을 봤을 때 어떻게 먹는 게 맛있을까요? 은선 감자는 이제 삶았을 때 쫀득한 식감을 가진 감자이기에 가정에서 쪄먹거나 감자채 등을 반찬용으로 요리해 드시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파는 생 감자채 과자처럼 기름에 튀겨도 칩색이 밝고 이제 바삭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감자칩으로 튀겨서 간식으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네. 색깔도 중요하군요. 1년에 2번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는 은선 감자인데 이렇게 새로 개발해낸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국내 남부지방에서 가을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 감자 품종이 대지, 추백 품종이 있습니다. 이들 품종은 이제 감자 더댕이병과 바이러스에 약하고 감자가 갈라지는 열개 등의 생리장애가 많이 발생하여 상품성이 많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 품종은 건물 함량이 낮고 감자칩 등 이제 가공 원료용으로 부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이제 더댕이병과 바이러스 그리고 생리장애에 강하고 감자칩 등 가공 적성이 우수한 은선 품종을 육성하였습니다. 네. 감자를 싫어하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오늘 얘기 들으면서 먹어보고 싶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은선 품종은 지금 국내 민간 씨감자 생산업체에서 통상 실시를 하여 씨감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재배 농가에서 은선 감자를 생산하고 있고 그렇게 현재까지 그 감자의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시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선이라는 품종이 있다는 걸 오늘 잘 아셨을 것 같은데 품질 좋은 은선 감자를 내기 위해서 그 생산자 입장에서 좀 조심할 점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봄 재배에서는 이제 5월 중순 이후에 가뭄이 주로 발생하는데 이때 적절한 물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을 재배는 이제 파종기가 보통 이제 8월 중순 이후인데 시감자를 절단해서 파종하면 이제 토양 온도가 높아 시감자가 썩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에서 50g 정도의 시감자를 절단하지 않고 싹을 살짝 틔어서 통감자로 심으면 부패가 적고 싹이 토양 위로 빨리 올라와 첫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충분한 생육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수량 증대에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자 연구하시면서 소비자들이나 재배 농민들께 평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까요?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제 선호하는 감자 품종들은 모양이 둥글고 속이 하얀 감자입니다. 우리나라도 감자 소비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용도에 맞는 감자 품종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감자색이 빨간색인 홍영, 보라색인 자영 등 샐러드용으로 우수한 컬러 감자가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 모양이 길고 겉과 속이 노란 골든에그, 모양이 둥글고 속이 노란 이제 골든볼 등 새로운 감자 품종들이 품종 출원 단계에 있어 추후 시장에서 지금보다 더 다양한 감자 품종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모양과 색깔 그리고 소비 용도가 다양한 감자 품종들을 빨리 육성, 보급하여 많은 감자 재배 농업인들과 소비자분들께 감자 품종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최장규 연구사와 함께 은선 감자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봅니다. 마케팅 브리핑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오늘 드디어 친환경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 친환경 또 뭐 에코 마케팅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ESG 경영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이나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또 핵심 경영 가치다라고 떠오른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 키워드의 첫 글자도 바로 환경입니다. 네. 네, 이제 친환경은 뭐 필요가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뭐 중요한 사안이 됐는데 이제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이제 MZ 세대의 79%가 가치 소비자이며 또 이들이 ESG 경영 중에 이 환경에 가장 관심이 많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이들이 이제 뭐 재활용 그리고 플라스틱 프리 운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사실은 또 뭐 가치 소비자라는 게 이렇게 친환경을 하는 제품들, 기업들의 그 물건들을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환경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들을 좀 배척하기까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환경적으로 안전한 제품, 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알리는 활동, 이런 친환경 마케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발표한 2022년에 또 글로벌 식품 트렌드 첫 번째 키워드가 또 친환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는 어떻게 친환경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사례 중심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네. 요즘 진짜 아무 포장이 없는 물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아예 먹는 물병이 있다고 하네요. 네, 뭐 사실 플라스틱을 안 쓰는 것이 가장 옳은 방향이긴 하잖아요. 네, 또 업계에서는 플라스틱만한 또 재료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내용물을 알 수 있도록 또 투명하면서 또 내구성도 있어야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유리나 종이와 같은 다른 재료들이 모두 뭐 플라스틱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국의 대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물병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거를 또 스타트업에서 제품으로 출시했다고 해요. 이게 바로 해초에 있는 칼륨으로 만든 물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이 물병에 좀 관심을 가지고 뭐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이걸 만들어보는 키트나 뭐 실험 등을 좀 진행하고 있는 추세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은 이 먹는 물병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마케팅 장소를 찾다가 마라톤 대회를 찾았다고 하거든요. 이제 생각해 보시면 마라톤을 한 번 개최할 때 선수들이 수분 보충을 위해서 계속해서 생수병을 소비하잖아요. 집어 던지죠. 마시고 나서. 예. 그래서 런던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한 회당 4만 7천여 개의 생수병이 소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먹는 물병을 활용했는데 이렇게 일회용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는 스포츠를 중심으로 마케팅 캠페인을 펼쳐서 정말 높은 호응과 또 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마라톤 경기 내내 선수들이 물병까지 먹는 신기하죠. 모습을 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축제에서도 사실 일회용품이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위스키 축제에서도 한 잔술을 이 먹는 물병에 담아서 판매를 하면서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캠페인도 하고요. 네. 또 식품업계에서는 또 소스를 이렇게 이 재료에 담아서 활용을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실제로 또 만들어 보고 이 먹는 물병을 직접 섭취해 보신 분들이 또 맛은 사실 없지만 톡톡 터지는 식감이 재미있다. 물방울 같이 생긴 병에 또 물건이나 음료를 담아 볼 수 있어서 흥미롭다. 뭐 이런 식의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그런 깔끔한 기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이렇게 참 포장이 문제인데 식물이나 채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재사용을 위한 아이디어들도 요즘 많이 있다고요. 네. 그 베트남이나 뭐 태국의 경우를 보면은 일단 바다에 버리는 플라스틱의 양이 세계 4번째로 많은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바다 오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마트의 포장재에 곡물을 활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옥수수 전분 그리고 또 바나나 잎입니다. 그 채소를 담아가는 비닐봉투 대신에 바나나 잎으로 포장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6개월 만에 분해돼서 또 퇴비로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옥수수 전분 봉투를 활용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쓰지 않는 잎이나 상품 가치가 떨어진 곡물을 새롭게 포장재로 활용을 하면서 음식 쓰레기까지 줄이는 효과를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북유럽의 경우에는 마트에서 저희는 보통 잘라져 있는 잎채소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모종까지 판매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허브나 상추 같은 것들을 한 번만 먹고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키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꼭 우리가 마당이 있어서 심는 게 아니라 그냥 물컵에 담아두면 계속해서 키워 먹을 수 있는 그 모종들이라고 해서 구매의 빈도를 아예 줄여버리는 좀 보다 근본적인 친환경 판매 또 마케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자, 국내에서는 이렇게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자랑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사실 국내는 아직 친환경 마케팅이 막 활발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최신 농업 기술을 좀 활용해서 농기계나 난방 또 전기 등의 사용뿐만 아니라 농업 용수까지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농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환경 보호를 하고 이 농법으로 수확한 채소나 과일을 이제 판매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이 저탄소 제품이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패키지에다가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뒀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탄소 사과를 소비하면서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거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여줘서 제가 그거를 사게 되면 내가 얼마나 환경을 아끼고 있는지 직접 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뭐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방금 말씀드렸던 뭐 옥수수 전분이나 녹말을 활용한 제품들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긴 한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그 소비자들에게 잘 알리기 위한 마케팅 방안이 나온 상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아이디어만으로는 세상에 좀 알려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고객이 더 이용하고 또 이 친환경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기업들이나 뭐 농가나 이렇게 친환경 가치를 좀 알리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뭐 기발한 것들이 좀 쏟아져 나오겠죠. 기대를 해보면서. 그런데 조심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친환경을 내세우곤 있는데 이게 정말 그런지 좀 따져봐야 한다고요. 네, 아무래도 친환경 마케팅이 워낙 트렌드이다 보니까 환경적인 척하거나
또 친환경을 추구한다고 마케팅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거를 위장 환경 운동, 그린워싱이라는 키워드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용어까지 해요. 나왔네요. 예. 네, 이제 환경을 얘기하는 그린과 세탁을 뜻하는 화이트워싱,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키워드인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컵이 있잖아요. 이제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회용품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한시적으로 음료를 사면 다회용 컵에 담아주는 그 마케팅 이벤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네.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이 다회용 컵이 환경에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뭐 구매를 하는데 대기 시간이 1시간이 넘기까지 하는 기억이 등 납니다. 네,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실제로 이 컵이 배달용기와 같은 일반 플라스틱이었고 그리고 생산할 때 일회용 컵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었고요. 아이고. 또 영구적인 사용이 어려워서 결국은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는 그런 케이스여서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았다고 네. 하고요. 또 이제 캡슐 커피에 쓰이는 알루미늄도 아무래도 재활용이 필수적인 상황인데 어떤 기업이 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알루미늄 캡슐을 100% 재활용한다라는 카피와 함께 마케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금방 또 거짓말로 밝혀졌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 개인이 사용하는 캡슐 커피를 판매 브랜드가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회수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실제는 3분의 1도 안 되는 캡슐만 재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든 알루미늄을 다 재활용한다. 이런 거짓 카피로 인해서 배신감이 굉장히 컸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이렇게 좀 마케팅만을 위한 이 초록색 거짓말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참, 아까 사과 사례가 정말 좀 직관적이고 네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친환경을 하려면 뭘 해야 할까 고민을 좀 하게 되게 진짜 물건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친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인식 변화 소비자 인식 변화로부터 또 출발하는 점도 많이 있겠네요. 네, 뭐 방금 말씀도 해주셨지만 내가 소비를 하면서 또 얼마나 또 환경을 생각하고 이 소비가 환경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환경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 환경 마케팅 관련 기사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을 찾았는데 안 사는 게 환경을 위한 길이다. 라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이제 물론 오늘 소개했던 뭐 친환경 제품이나 기업 또 농산물을 또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부터 또 판단하는 기준이 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친환경이 진짜 환경을 위한 것인지도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무라벨 페트병에 담긴 물을 구입을 해도 또 비닐은 제거돼 있지만 플라스틱은 또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친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또 기업들이 그린워싱을 하지 않도록 단순히 친환경을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지 않도록 좀 잘 감시하고 알아보는 것도 이제 우리가 구매하기 전에 또 잘 공부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기존엔 아예 없던 개념이지만 앞으로는 또 저절로 습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이 진짜인가 아니면 겉으로만 내세우는 것인가 MZ세대들에게 좀 배울 점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케팅 브리핑 빅데이터 전문업체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알려드립니다. 절기상 소설인 오늘 전국에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은데요. 강원 산지와 제주도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으로 쌓이겠습니다. 오늘 전국 아침 기온 보면 서울이 3도, 대전은 5도, 대구 8도 등 전국이 0도에서 11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 낮부터는 북서쪽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이 어제보다도 5도에서 10도 정도 낮은 전국이 4도에서 13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서울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져서요.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초미세먼지가 말썽이었는데요. 오늘은 황사가 밀려오겠습니다. 오전부터 서울 등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게 치솟겠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는데요. 노약자분들 가급적 야외 활동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동안 코로나19 상황 어땠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지난 토요일 신규 확진자 수가 3,212명, 그리고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120명으로 연일 3,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간 사망자도 59명으로 수가 상당히 많았고요. 어제 발표된 위중증 환자 수도 500명을 훌쩍 넘어서 517명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상 부족 문제가 걱정인데요. 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서울에서는 83%, 경기도도 80%를 넘었고요. 현재 수도권에서 병상이 나길 기다리는 환자만 80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생활치료센터에도 자리가 없다 보니 집에서 치료를 하는 재택치료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재택치료자가 5,118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900명 가까이 늘었는데요. 정부는 이 재택치료 비율을 확진자의 40%까지 끌어올린다라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약 처방과 복용이 늦어질 수 있고 또 의료진 1명당 관리 환자 수도 많아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재택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나빠질 경우 병원으로 서둘러 옮기기 힘들어지는 것도 문제인데요. 환자 정보가 소방당국에 공유되지 않아서 지난날에는 이 전담 구급차가 늦게 도착해서 집에서 치료받던 60대 환자가 숨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올가을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었죠? 네, 지난 주말 창밖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전국 각지에서 미세먼지가 심각했었습니다. 전국 곳곳이 하루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했었고 하늘은 내내 뿌연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 그리고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는 올가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까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석탄 발전소와 이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운영 시간을 줄였고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말에 추가 근무자를 동원해서 분진 흡입 차량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오후 들어서 이제 점점 없어지겠는데요. 대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와서 기온이 뚝 떨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이번 주보다 5에서 10도 정도 낮을 전망입니다. 네. 자, 어제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의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 자리가 있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년 만에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코로나 극복과 부동산 정책 등 각종 현안에 직접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별과 나이, 지역에 따라서 뽑은 300명의 일반 국민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질문을 하고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직접 답하는 자리였는데요. 먼저 코로나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하루 10,000명까지 확진자 수가 늘 수 있다고 보고 대비했지만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부분은 염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중증 환자 수가 의료체계의 감당 범위를 넘기면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출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돌파 감염은 3차 접종이 이뤄지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3차 접종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문제라면서 이 주택 공급이 더 일찍 시행됐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고 또 공급을 계획 중인 물량도 많아서 공급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해 서민의 박탈감이 크다며 정부가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걸들은 다른 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반응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국민의힘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고용이 회복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주장한 데 대해서 도대체 대통령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라며
코로나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사례가 쏟아졌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은 대통령의 태도는 경악스럽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고통받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지 못한 2019년 국민과의 대화의 재방송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라면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만의 환상에 빠진 돈키호테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선대위 모든 권한을 이양해 주기로 했다고요? 네, 민주당이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 선대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재명 후보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규모만 크다 보니 움직임이 기민하지 못하고 또 국민들의 요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두관 의원과 이광재, 김영주 의원은 2선으로 물러나겠다라고 밝히며 쇄신 움직임에 동참했는데요. 민주당 측은 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하고 후보와 소통이 빠른 인사들을 전면 배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변화와 혁신이란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며 당 쇄신을 강조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어제 국립대정연충원과 이 국립대정연충원에 이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며 이 강한 안보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고 또 충청권을 돌면서 중원 민심 접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죠?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통합형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김체제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고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함께 선거대책위원회를 이끌어간다라는 구상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를 통합형이라고 설명하면서 어제도 김한길 전 대표와 만나 영입에 공을 들였는데요.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사람만 많다고 통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의 설득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공동 선대위원장 자리에는 중진 위주였던 경선 캠프 때와는 달리 외부 인사 영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비서실장으로 아들의 음주 측정 거부 사건으로 캠프에서 물러났던 이 장제원 의원의 복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장제원 의원은 어제 윤석열 후보와 함께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 예배에도 참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3살 아이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의붓 엄마가 체포됐군요. 네, 또 작은 아이가 이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이 모진 학대를 당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서울 천호동의 한 빌라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119 신고가 접수가 됐고 소방당국이 아이를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6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아이는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얼굴에 상처가 많았는데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학대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지만 아동학대가 의심이 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모친 33살 A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당시 집안에는 A씨 그리고 A씨의 6개월쯤 된 친아들 그리고 숨진 아이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요. 친아들에 대한 학대 정황은 없었습니다. 또 119 신고도 A씨가 아니라 숨진 아이의 친아버지인 B씨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이 시신에 대한 부검을 맡겼고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네. 자, 층간소음 흉기 난동에 대해서 이제 부실 대응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경찰청장이 사과를 했다고요? 네,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부실 대응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경찰인데요. 결국 김창룡 경찰청장은 어제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이라며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인천 노년경찰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고요. 이 대기 발령 중인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천 노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의 A경위와 B순경은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이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이 비순경이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빠져나갔고 A경위는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린 40대 여성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국내 콘텐츠 지옥이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네,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지옥이 공개된 지 24시간 만에 전 세계 드라마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벨기에, 홍콩 등에서 24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오징어 게임은 2위로 순위가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이 KBS의 사극 연